서론, 채워도 배고픈 시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정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은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가진 것은 늘어났지만 여유는 줄어들었습니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고독은 깊어졌습니다. 선택지는 넘쳐나는데 결정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좋은 것을 사도 만족은 잠시뿐이고 금세 다음 것을 원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고 있는데 정작 마음 한구석은 계속 비어있는 느낌. 어쩌면 우리는 풍요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유하는가, 소유당하는가. 우리는 물건과 인맥을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관리가 필요하고, 차는 유지가 필요하고, 물건은 보관이 필요합니다. 많이 갖는다는 것은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싼 물건을 사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불필요한 모임에 나가느라 소중한 내 시간을 빼앗깁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까 두려운 것도 많아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가난함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미니멀리즘은 물건을 버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적게 가지는 경쟁도 아닙니다. 단순함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과연 얼마나 가져야 충분한가? 단순하게 사는 것은 왜 강한가? 비움은 어떻게 더 큰 충만함이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질문입니다. 일부, 많이 가질수록 왜 더 복잡해질까? 선택할 것이 많으면 풍요로울까? 우리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를 선택의 역설이라 불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시나 아이엔가는 한 마트에서 한쪽에는 24종류의 잼을, 다른 쪽에는 6종류의 잼을 진열했습니다. 24종류를 진열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정작 잼을 구매한 비율은 6종류를 진열했을 때가 훨씬 높았습니다. 선택지가 적을 때 사람들은 10배 가까이 더 많이 구매했습니다.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우리는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혹시 더 좋은 선택이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고른 것은 아닐까? 결국 선택의 자유가 선택의 부담으로 바뀝니다. 선택이 많은 사람들은 매일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고민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를 낭비해버립니다. 결정 피로, 보이지 않는 소모. 현대 뇌과학에서는 결정 피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메시지에 답할지.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우리가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좋은 결정의 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스티브 잡스가 늘 검은 터틀넥을 입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매일 비슷한 색의 양복만 입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옷을 고르는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쓰지 않음으로써 정작 중요한 결정에 온전한 판단력을 남겨두려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에 쌓인 잡동사니와 끊임없는 알림은 뇌 속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합니다. 우리의 뇌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처리하려 하기에 쌓여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작은 미완의 과제처럼 뇌를 자극합니다. 주변이 복잡할수록 우리의 뇌는 만성적인 위협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결국 과학이 증명하는 단순함이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면을 지켜내는 가장 적극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 동서양의 현자들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2부, 고전이 말하는 비움의 지혜. 비움이 쓸모를 만든다. 약 2500년 전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도덕경 제9장에서
채우고 드러내려는 인간의 욕망을 향해 준엄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지이영지, 불여기, 최이예지, 불가장보. 지나치게 채우는 것은 멈추는 것만 못하고 칼날을 너무 날카롭게 갈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쉼없이 움켜쥐려는 욕망과 스스로를 과시하려는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어있음이 오히려 쓸모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이유는 나무 때문만이 아니라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이고 그릇이 쓸모있는 이유도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방이 쓸모있는 것도 빈 공간 덕분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표가 가득 차 있으면 쉼이 사라지고 머리가 가득 차 있으면 통찰이 들어올 공간이 없고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더 따를 수 없습니다. 비움은 손실이 아니라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조선의 문인 서거정은 이 통찰을 한 폭의 그림처럼 노래했습니다. 방이 비어있으니 바람과 달빛이 스스로 찾아오고 마음이 비어있으니 세상에 시비가 들어올 틈이 없다. 비움은 단지 없음이 아니라 바람과 달빛이 들어설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노자가 말한 것은 금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끌려다니는가였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물건이 있어도 물건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 노자가 말한 자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통 속의 자유인 디오게네스. 서양에도 같은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인간은 없어도 되는 것들을 참 많이도 필요로 하는구나. 그는 통 하나를 집으로 삼아 살았고 재산도 거의 없었지만 그의 목표는 가난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어떤 것도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찾아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고 조금만 비켜서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 앞에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빼앗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자주 수단을 목적보다 크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돈을 벌기 위해 행복을 미룹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 성공을 추구하지만 어느 순간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를 잃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자가 부유하다.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에피쿠로스는 흔한 오해와 달리 사치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정원에서 빵과 물, 약간의 치즈로 소박하게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탐구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망입니다. 배고플 때 먹고 목마를 때 마시는 것. 둘째는 자연스럽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욕망입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집 같은 것. 셋째는 자연스럽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입니다. 명성, 권력, 끝없는 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욕망만 충족되면 인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 번째 욕망을 좇느라 평생을 소진한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의 통찰은 명료합니다.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동서양의 지혜자들은 시대를 넘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45년 한 미국 사상가는 이 물음을 삶으로 직접 증명하려 했습니다. 3부, 소로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 삶의 본질만을 마주하기 위해 1845년 28살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미국 매사추세츠의 월든 호숫가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세상을 등진 은둔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소로는 사람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저서 월든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마주하며 살고 싶었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풍요롭게 하는가, 낭비하는가. 소로는 도시의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좋은 집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헛되이 소비하고 있는가? 서로는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물건의 진짜 값은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바쳐야 하는 내 삶의 양이다. 값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쓴 시간, 곧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가 말한 단순함의 반대말은 많음이 아니라 산만함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삶은 무엇이든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비워내는 과정의 본질도 같습니다. 그것은 물건에 투영된 나의 집착,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작별하는 과정입니다. 빈 공간이 생겨야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4부, 비어있는 곳에서 자라는 의미. 장자, 쓸모없음의 쓸모. 노자의 사상을 이은 장자는 비움의 통찰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쓸모없음의 쓸모를 이야기했습니다. 장자는 거대한 나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나무가 구부러지고 옹이가 많아 목수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목으로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쓸모없음 덕분에 그 나무는 베어지지 않고 천수를 누리며 거대하게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늘에서 쉬어갔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생산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성과를 내고 더 앞서가라고. 그러나 장자는 묻습니다. 모든 시간이 쓸모로 가득 차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비어있는 듯한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를수록 선명해진다. 비어있는 시간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잃었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권력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가장 깊은 사색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한 검소함은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많이 가져도 중심이 없으면 가난할 수 있고 적게 가져도 중심이 있으면 풍요로울 수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부족함보다 비교일 때가 많습니다. 필요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합니다. 삶이 복잡해지는 순간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탁한 물은 가라앉아야 맑아집니다. 복잡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 보이고 멈춰야 들리고 덜어내야 남습니다. 단순함은 잃는 일이 아니라 본래 중요했던 것을 다시 발견하는 일입니다. 5부, 관계도 단순할수록 깊어진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다. 단순함의 지혜는 물건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영역은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쓸모없음의 쓸모를 이야기한 장자는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깊이의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삼목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지교 담약수, 소인지교 감약내. 군자의 사귐은 덤덤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는 뜻입니다. 장자가 말한 물 같은 사귐은 차가운 절연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고 체면과 이익을 위해 억지로 묶이지 않는 담백하고 단순한 관계의 미학입니다. 단술처럼 달콤한 관계는 처음엔 좋지만 쉽게 변질되고 물처럼 담담한 관계는 오래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 덤덤한 여백의 깊이를 알았던 조선 후기의 학자 성대중도 청성잡기에서 인맥의 환상을 걷어내는 날카로운 통찰을 더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친하려 애쓰는 자는 누구와도 진정으로 친해질 수 없다. 진정한 벗은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내 침묵의 무게를 함께 견뎌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덤바의 법칙, 관계에도 적정량이 있다. 이 고전의 통찰은 현대 진화 인류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인지적으로 감당하며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약 150명에 불과하다는 덤바의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서적 지지를 깊이 주고받을 수 있는 핵심 인물은 단 5명 안팎입니다. 수백, 수천 명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우리의 뇌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인맥을 덜어낼 때 비로소 내 곁에 진짜 소중한 이들에게
깊은 온기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끼는 물건 몇 가지만 곁에 둘 때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듯 관계도 적을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6부. 단순함을 실천하는 작은 연습. 하나를 들이면 하나를 내보낸다. 거창한 결심 대신 작은 규칙 하나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하나 들어오면 비슷한 물건 하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옷 한 벌을 사면 옷 한 벌을 정리하고 책 한 권을 들이면 책 한 권을 보내주는 것. 이 단순한 규칙 하나만으로도 삶이 무한정 무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단순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심리적 원인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모임을 거절하면 고립될까봐 두려워하며 내키지 않는 좋습니다를 연발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요구를 다 들어주느라 나 자신의 시간과 원칙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더 만만한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거절해야 할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 부분은 제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건강한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며 그 자체로 품위입니다. 과잉 정보의 물결에서 벗어나기. 물건과 관계를 정돈했다면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뇌를 폭격하는 디지털 정보의 과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특별한 목적 없이 알고리즘이 끌어가는 대로 주의력을 내맡깁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이 겪는 불안의 상당 부분이 놓치고 싶지 않은 심리, 즉 포모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합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뒤처질까봐, 기회를 놓칠까봐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만 그 결과는 극심한 정신적 피로와 주의력 결핍뿐입니다. 단순함의 힘을 아는 이들은 의도적으로 연결을 끊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 중 단 1시간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소음을 끄고 멈추어 설 때 외부로 향해 있던 시선은 비로소 나의 내면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한 단절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생각이 아닌 진짜 내 생각과 내면의 소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비어있는 시간을 허락하기. 마지막으로 일정에도 여백을 남겨보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두는 것. 장자가 말한 쓸모없음의 쓸모처럼 그 비어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사색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가득 찬 삶이 풍요로운 삶은 아닙니다. 적절한 여백이 있을 때 삶은 비로소 숨을 쉬고 깊어집니다. 결론. 덜어냄으로써 온전해지는 삶.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왜 단순함을 선택했을까요? 노자는 비움을 말했고, 서거정은 방의 여백을 노래했으며, 디오게네스는 자유를, 에피쿠로스는 충분함을, 소로는 본질을, 정약용은 중심을, 장자는 쓸모없음의 쓸모를 말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가장 위대한 단단함은 가장 단순한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과학도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너무 많은 선택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쌓인 물건은 마음을 무겁게 하며 관계조차 적정수를 넘으면 뇌에 과부하를 줍니다. 2500년 전에 철학과 오늘의 과학이 같은 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사방으로 가지를 뻗은 나무는 거친 폭풍을 만나면 가장 먼저 부러지고 맙니다. 반면 불필요한 잔가지를 쳐내고 속을 비워둔 대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그 무게만큼 기꺼이 몸을 눕혔다가 이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비웠기에 흔들릴 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 내면의 마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기억에 남도록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함보다 과잉일 수 있습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할 걱정도 함께 늘어납니다. 둘째,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자유가 아니라 피로가 찾아옵니다. 단순함은 포기가 아니라 에너지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셋째, 비어있음에는 쓸모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자리에서 오히려 본질이 선명해지고 비어있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넷째,
어떤 물건의 진짜 값은 그것을 얻기 위해 바쳐야 하는 내 삶의 양입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곧 삶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아 덤덤합니다. 불필요한 인맥을 덜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내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이 시작됩니다. 여섯째,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온화하되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가장 우아한 자기 존중입니다. 일곱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를 걷어내고도 끝내 자신을 잃지 않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여백이 있는 삶이 아름답다. 삶을 바꾸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를 더 얻는 일이 아니라 하나를 내려놓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약속, 너무 많은 걱정, 너무 많은 비교, 너무 많은 계획. 그 가운데 단 하나만 덜어내도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밤새 마음을 졸이고 혹시 내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사색하는 순간이 당신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단순하고 현명하게 정돈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는 고민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의 복잡한 것들을 조금씩 걷어내고 숨 쉴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작은 혁명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것을 덜어내는 만큼 부유해집니다. 삶은 더 많이 채워질 때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만 남을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만 삶은 여전히 묻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흔들립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흐르고 삶은 그 자리에 흔적을 새깁니다. 우리는 그 흐름 위를 지나며 저마다의 결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 당신은 그 마음 하나로 이미 충분합니다. 한번 들은 지혜는 스쳐 지나가지만 다시 들을수록 생각이 되고 마침내 삶이 됩니다. 이해는 선택을 바꾸고 선택은 삶을 깊게 만듭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리고 거듭 들어보십시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삶의 결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